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강의는 세티 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우주와 관련된 인터스텔라 이전에 이번에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인터스텔라 이전에 컨텍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이제 그와 관련된 쪽 활동에도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이명현 박사님 모시고 미래의 우주선 환경에서 HCI, SF 영화를 바탕으로 한 주제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받을 때 그 SF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주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여행을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주제를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영화 실컷 보셨으니까 저는 영화를 한 편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계익 교수님이 발표를 쭉 하시고 맨 끝에 결국 우리들의 진화의 지금 이제 단계가 사이보그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흔히 오늘 이제 오디세이 2001에도 목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속에서 활이랑 컴퓨터와 인간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것들 또는 최근에 인터스텔라 이런 것들이 다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장치들이라든지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저는 그런 게 좀 불만이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 과연 그럴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우주 여행이 가능할까? 만약에 우리 인류가 또 지구에 있는 우리의 문명이 우주 여행을 해 나간다면 어떤 형태의 우주 여행이 될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여드리는 대신에 그런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 이야기의 맥락은 아까 장계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인류의 지금 진화 단계에서 굉장히 기계와의 관계가 근접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또는 이제 주로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우주 여행에서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정식을 끌고 와서 좀 죄송한데요.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뒤에 요 L이라고 하는 요 인자를 파라미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저것으로부터 왜 인간의 몸뚱아리로 우주여행을 할 수 없는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방정식은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속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행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행성들 속에서 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을 테고 그런 행성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곱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속에 얼마나 많은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가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거기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롱게비티라는 거예요. 문명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같은 지구인 같은 문명체가 다른 어떤 별 주위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문명체가 단지 100년을 존재하다 없어지는 문명체면 우리가 찾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방법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문명의 지속 시간이 길면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문명의 지속 시간이라고 할 때 문명은 어떤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을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문명체와 교신할 수 있는 문명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의 문명의 지속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돌이켜보면 예전에 찰나나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은 이 관점에서 문명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을 일으켜서 전파통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정도부터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전파들이 우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외계인들이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 속에는 뭔가 문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점부터를 우리 문명의 기계 문명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몇십만 년의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술 문명, 우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L 값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장대익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포스트 바이올로지컬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연 우리 같은 생물학적인 몽뚱아리로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과학자들이 많이 해요. 아까 커즈웨일 얘기하면서 2050년경에 특이점에 도달을 한다. 기술 문명이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요 L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L이고, 이거는 우리의 수십만 년의 역사가 아니라 기계 문명을 일으켜서 통신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니까 대략 1930년대, 조금 더 늦게 잡은 1950년대부터를 인류가 이 L값을 카운트하는데 진입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100년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포스트 바이올로지컬 유니버스가 아니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해 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진화를 해 나가고 우리 자신을 조작할 수 있는 단계가 막 혼재되어서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명이 지속 시간이 몇백 년 이하라면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에서 1000년 정도로 이 문명이 지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진행해온 문명의 한 10배 정도 시간까지 지속이 된다면 피할 수 없이 인간과 사이보그와 유전공학적으로 변조된 그런 형태의 인간들이 혼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시점이 오는 때를 우리가 포스트 바이올로지컬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해보는 단계를 벗어나서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사이보그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1000년이 넘으면 이 인간이라든가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는 전혀 없어지고 정말 다음 세대의 기계 문명만 남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 포스트 바이올로지컬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핵심들이에요. 숫자들은 물론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주 여행이랑 연관을 지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얘기 잠깐 하고 우주 여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다고 하면 항상 어떤 암묵적인 전제가 우리보다 좀 더 발달한 어떤 문명권에 있는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하거나 그들의 흔적을 찾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와 닮은 우리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종으로서의 외계 지적 생명체를 산정을 하죠. 대부분 SF 영화에서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인 탄소를 기반으로 한 또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그런 생명체들을 상정을 하고 그들과의 인터랙션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우하게 될 외계 생명체가 과연 이런 생물학적인 몽뚱아리일까 할 때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를 세티라고 불렀어요. 인텔리전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세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텔리전스를 테크놀로지로 바꿨어요. 저게 뭐든 간에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해낼 수 있는 존재라면 인공지능이든 사이보그든 심지어는 그냥 네트워크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점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같은 몸뚱아리로 온전히 어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도 일련의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튜링 테스트라는 거 오늘 블레이드 러너의 튜링 테스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테스트들이 있죠. 올해 열 몇 살 정도의 청소년에 하고 사람하고 컴퓨터를 놓고 튜링 테스트라는 게 이게 인간인지 컴퓨터인지를 구분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과를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열 몇 살 요 무렵의 어떤 아이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놓고 우리가 장막을 치고 막 질문을 해요. 사회적인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듣고 누가 컴퓨터인지 누가 인간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인간과 기계의 구분도 모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여행으로 가서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우리는
인류가 지금 막 우주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착륙을 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서 다른 어떤 천체에 내린 것인데 1972년에 그 작업이 끝납니다. 그 1972년 겨울 이후에 인류는 지구 밖을 벗어나서 다른 천체에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막 우주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971년 12월 며칠 이후로 아무도 다른 화성은커녕 달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우주 탐사, 유인 우주선 탐사라는 게 일천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좀 뒤집어 보면 여기 보이는 게 되게 유명한 그 라이카라고 하는 개인데요. 우리 역사상 제일 먼저 일단 지구를 벗어난 궤도로 올라간 동물이 초파리였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가 포유류로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물론 이렇게 돌다가 죽도록 계획이 돼 있을 때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햄이라고 하는 침팬지예요. 근데 이 1961년에 이제 지구 궤도를 돌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귀환을 했는데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 가르쳐가지고 우주선 조정하는 거.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뽑아가지고 로켓을 태워가지고 지구 궤도를 도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등수도 먹이고 다 뽑혔는데 결국 미국 나사가 선택을 해서 보낸 대상은 이 햄이라고 하는 침팬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물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다른 동물에 항상 먼저 갈 그런 기회를 빼앗겼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햄이라는 애는 사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우주선 조종하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다시 보내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간다고 떼를 써가지고 다시는 안 가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막 진저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또 햄이 유명한 이유가 얘가 우주여행 갔다 와서 받은 리워드가 사과 한 개였다는. 그래서 그 혹자들은 이렇게 얘가 깨물어보고 사과 이게 그 애플 컴퓨터의 힘이라고 해요. 인간이 겨우 이제 달에 간 거예요. 아폴로11호로. 그런데 우주정거장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있는데 한 400에서 600km 고도에 있어서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늘 이제 3명이 갑니다. 보통 3명이 가서 교대를 하고 3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최장 체류자가 누구냐면 얘예요. 알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인간 이제 우주 비행선이 있다 돌아오고 이러는데 얘가 터줏대감이 됐어요. 얘가 트위터도 해요. 그래서 트위터 가시면 알트가 하는 트위터도 있거든요. 얘가 터줏대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에. 며칠 전에 성공한 오라이온이라고 하면 여기 한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차세대 우주 비행선인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도킹하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화성까지, 이걸 갖고 화성을 가지 못하겠지만 화성까지 갈 유인 우주선의 모태가 되는 그런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좁은 공간을 4명 이렇게 그냥 앉아있고 가는 거예요. 가는 이런 식의 차세대 것이 있고, 현재 유인 우주선 계획은 2030년 경에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들이 여러 나라에 있어요. 근데 돈이 이렇게 펀드레이징가 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우주 여행이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요원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달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고, 이게 해왕성이고, 그런데 달까지는 아폴로 11호 같은 것이 한 2, 3일이면 가요. 그래서 인간이 그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유인 우주선이. 근데 2,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왕복 한 일주일이면 갔다 오거든요. 근데 2,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 와도 돼요. 굶어도 돼요. 한 일주일 굶어도 안 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은 다 기저귀를 차고 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대소변 그걸 하면 되고요. 굶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일주일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거리예요, 달은. 그런데 화성은 제일 가까울 때 우리가 로켓 쏴서 가면 얼마 걸리냐면 9개월이 걸려요. 화성까지 가는데. 지금 큐리오스테리아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가 있는데 걔가 가는데, 그러니까
지구에 제일 접근할 때를 맞춰서 쏴도 9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9달을 가만히 있고 기저귀 차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극복해야 유인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 유인 우주선 계획인데 벌써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아까 보셨던 알프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를 보내자는 거예요. 인간 대신에. 그래서 심각하게 인간이 달 이상 나가지 못할 지금 지경에 놓여 있고, 인공 로봇들이 아까 트림 테스트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으로 침범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큐리오소티라고 하는 아주 비싸고 좋은 우주 탐사선이 화성에 가 있지만 그 친구들이 막 실험을 해요. 하지만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종합적인 능력이 인간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무나 뽑아서 화성에 보내면 누구나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땅 파고 이렇다, 뭐 생명체가 있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뇌가 진화가 되어서 생명체 인식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 큐리오시티 로봇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테스트를 기계적으로 해요. 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미비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들이 아까 홍성호 교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감정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 판단의 면, 또 패턴 레커그니션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이 되면서 인간이 더 이상 우주 여행에 주체가 될 수 없는 지경으로 벌써 화성도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단지 한 가지 그 희망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민간 회사에서 그 마르스 1이라고 하는 화성 그 탐사 계획이 있는데 원웨이 티켓이에요. 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거기서 건설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또 뽑고 돈도 다 미리 선납하고 사람들이 가서 안 오는,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탐사가 가능할까? 더군다나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즈호가 1977년에 출발을 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기세 속도로 한 18시간 정도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앞으로 3만 년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이런 몸뚱아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래 우주의 탑승자는 휴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데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컴퓨터 인터랙션이나 사이보그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고 하거나 미래의 어떤 우주선을 상정하고 하는 것을 리얼리티를 가미하자면 이런 몸뚱아리보다는 차라리 사실 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그 인터랙션에 대한 테크니컬한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이보그는 조금 더 양상이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SF 하시는 분들이나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보다는 자기들끼리의 인터랙션, 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화적인 문제, 기계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미래의 우주 여행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사이보그 컴퓨터 인터랙션이 아주 또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하셔야 될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요즘 진짜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요. 인터스텔라와 관련된 과학으로 풀어보다, 인터스텔라 관련된 과학에 요즘 책도 순식간에 책도 한 권 쓰셨는데, 이정필 교수님 모시고 인터스텔라, 과학으로 풀어보는 인터스텔라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필입니다. 원래 여기가 컴퓨터와 사람 간의 인터랙션 이것이 주제인데 지나가는 순서로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컨트롤 L을 누르시면
먼저 그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고선적학의 지식만으로도 알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술력인데 달이 지구를 당기고 있죠. 그래서 수면이 부풀어 오르고, 근데 이게 그 해수면이 어쨌든 이게 유동적인 유체니까 거기서 지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에서 가까운 쪽은 중력이 더 세고 먼 쪽은 좀 약하니까 이렇게 지구도 이렇게 약간 끌려가서 지구에서 보면은 양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는 지구달이 서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도 그렇고 그냥 자유낙하를 중력장 속에서 자유낙하를 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안으로 이렇게 쿠퍼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그 중력장 속에서 자유낙하라는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런 걸 전부 다 기소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겨지는 거를 전문용어로 스파게티제이션, 그런 말, 스파게티가 좀 늘어져있으면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구는 이렇게 요거 때문에 대략 12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뭐 정확하게는 이게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12시간 26분인가지 그렇게 걸리죠. 이걸 기조력이라고 그러고, 지각도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올라요. 물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지각이 대략 보름달일 때 이미 기조력이 최대가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태양의 중력도 작용을 하는데 극히 그 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최대가 될 때는 지각이 대략 한 25cm 정도까지 이제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놈이 그러니까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도 사실은 그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겠죠. 물은 없지만은 지각이 이렇게 들리고 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들이 사실 많이 생기는데 그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밀러에서 처음 가게 되는 밀러의 경우 이렇게 산더미 같은 파도가 생기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중력이 세면 지각이 뜯겨 나가거나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목성에 가장 가까운 목성의 위성이 수십 개 중에 이제 제일 크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성에 가까운 게 이오라는 위성이 있는데, 걔는 정말로 그 기조력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이제 그 화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치는데 여기 지각은 왜 이렇게 멀쩡하냐, 이런 의문을 한번은 가져볼 수도 있지만은 이 행성의 지각은 슈퍼 울트라 하이퍼 티타늄 합금으로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넘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상대적 이론인데, 사실은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좀 고전역학적인 그런 거고, 이 영화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상대적 이론을 사실은 아셔야 돼요. 상대적 이론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좌표계들 사이 관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영화 속의 상황으로 빗대서 얘기하자면, 지구에 남아있는 머피가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아빠의 상황이 어떠냐를 물리적으로 기술하려면 이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죠, 아빠는. 그죠? 그러니까 머피는 어렸을 때부터 상대적 이론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아빠가 탄 우주선이 이렇게 그 속도의 변화 없이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특수 상대적 이론이고, 아빠가 속도를 좀 바꿨다, 가속 운동을 한다, 그때 적용되는 게 일반 상대적 이론이에요. 근데 일반 상대적 이론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은 중력 이론입니다. 현대화된 중력 이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 중력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 있죠. 특수 상대적 이론에서는 이게 뭐냐면 지구에 남아있는 머피의 시간 간격이에요. 이 위에 거 뭐냐면은 머피가 봤을 때 머피가 바라본 쿠퍼의 시간 간격이에요. 쿠퍼가 바라본 자기의 시간 간격은 그냥 자기는 정지해 있는 거니까,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어 자기 자신은 그냥 정지해 있고 지구가 뒤로 가는 거니까 쿠퍼 자신의 시간 간격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인 운동을 관찰했을 때, 그러니까 지구에 정지한 머피가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아빠를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가요. 시간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계가 느리게 되고 모든
물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이런 게 전부 다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 승차 효과예요. 요거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은 가속 운동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바뀌어서 가속 운동하게 되면은 이 관성력이 생깁니다. 업더림이 생겨요. 여러분도 엘리베이터 몇 달 타면 이런 거 느끼죠.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게 가속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등가 원리가 뭐냐면 그렇게 받는 힘을 중력하고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무거워져가지고 내 몸뚱아리가 무거워졌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걸 구분하셨다는 게 등가 원리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속 운동에 대한 이론인데, 그게 바로 중력 이론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 등가 원리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인듀어런스에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여행을 할 때 중력을 이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저도 자유로 들어오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딱 떨어질 때 그 내장 확 들리는 기분 있잖아요. 정말 싫어해요. 우주 비행사들도 그러겠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인듀어런스가 영화에서 보셨듯이 뭐 스페이스 거기도 나와서 이게 빙빙 돕니다, 그죠? 이게 회전 운동을 하면은 이게 가속 운동이죠. 속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죠. 그 우리 원심력이라고 해요. 없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가속되는 좌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도를 잘 조절하면, 반지름의 속도를 잘 조절하면은 지구에서 똑같은 중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사람은 이 바깥쪽에 이제 거주하면은 아주 안락한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가속 운동이 그 중력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게 시간하고 공간이 사실 같지가 않아요.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하고 공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속 운동을 할 때 시공간이 임의로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가 원리를 적용하면은 중력의 본질이 뭐냐면 시공간이 굽어 있는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 큐에 정리한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중력극장 방정식이고, 영화 속에서 그 브랜드 교수가 죽으라고 풀고 있는 게 그 방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변의 시공간이 이렇게 굽어지고, 그 주위에 있는 행성들은 그 굽은 시공간의 최단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천체가 가까이 갈수록 시간 간격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효과가 생겨요. 굉장히 무거우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서 이 시간 간격, 1초 간격이 무한대가 되는 때가 생겨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 갔다 오면 블랙홀에서는 뭐 1시간 지나는데 지구에서 7시간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의 효과가 이렇게 그 무거운 천체가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 무거운 행성 뒤에 있는 별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그 시공간을 굽어버리기 때문에 별빛이 이렇게 굽어서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 별빛이 이 행성 주변으로, 무거운 행성 주변으로 이렇게 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인데, 약간 어긋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똑같은 천체의 모습이 여러 군데 보이기도 해요. 이걸 중력렌즈 효과라고 그러고, 이걸 이용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천체가 이제 극단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태양이 있을 때나 뭐 중성자들이 있을 때 주변의 시공간을 묘사하는데, 블랙홀은 이게 극단적으로 그 좁은 영역에 질량이 수축돼 있어가지고 시공간에 어떤 특이점이 생기는, 뭔가 그 공유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점이 생기는 이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해요. 지구를 대략 한 9mm로 압축을 하면 블랙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블랙홀 한가운데는 이제 무한대 중력이 집중된 특이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탈출 속도가 빛보다 광속을 초과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생기는데, 이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고, 사건의 지평선에 달아서 시간이 늘어지는데, 그 경계선에서는 시간 간격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아멜리아가 그러니까 해서웨이가 이렇게 쿠퍼 바라보서 쿠퍼는 떨어지고 그러면 해서웨이가 봤을 때는 쿠퍼가 그냥 지평선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쿠퍼는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죠. 그래서 듣가올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 블랙홀도 열이 있고 엔트로피가 있다. 요거를 그 70년대 스티븐 호킹하고 베켄슈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호킹의 가장 중요한 속이 뭐냐면 블랙홀도 빛을 낸다는 거죠. 이거 호킹 복사라는데 이걸로 가장 좀 유명해졌고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호킹 복사는 굉장히 사실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게 중력학과 양자역학을 사실 결합한 두 개를 결합한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럴 거라고 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쿠퍼가 본 블랙홀인데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행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행성에서 물질이 유입돼가지고 다른 쪽 그러니까 한쪽 별이 다른 쪽 별로 물질을 유입을 시켜서 그 별이 굉장히 무거워져가지고 블랙홀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행성에 있는 가스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블랙홀 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보통은 이게 쌍성계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가스들이 원반을 만들어요. 원반 형태로 빙빙 돌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가스층들 사이에 뭐 운동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아니면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블랙홀로 들어가는 가스층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보통 X선으로 나와요. X선. 그래서 블랙홀이 유력한 X선의 소스가 돼요. 전체에서. 그래서 그 100조짜리의 X1이라고 하는 그 시그너스 X1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가장 뭐 유력한 블랙홀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놈이 이제 그 X선을 방출하는 선체가 되고 이게 영화에서 나온 그 보셨던 블랙홀이죠. 이게 지금 이 적도 방향으로 있는 것이 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유입되는 가스 디스크인데 지금 이 위아래 이렇게 토성구리처럼 원반으로 생긴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블랙홀이 이제 중력 렌즈 작용을 한 겁니다. 중력 렌즈 작용을 해서 원래는 이게 안 보여야 돼서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뒷면에 가열해서 있던 이렇게 뒷면에 있던 고리 모양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중력 렌즈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그 킵스톤 교수님이 뭐 수치적으로 했겠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미지를 만든 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 주변에 뭔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방출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인디어로스가 무사하게 지나갔을까 싶은 것도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호킹이 이제 호킹 복사라는 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대담한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블랙홀 안으로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어떻게 알 겁니까 이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간 놈은 이 블랙홀 지평선을 벗어나려고 광속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대성 이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의 제한 속도가 광속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 속으로 떨어진 정보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으니까 뭔가 만약에 정보가 보존이 된다면 블랙홀 안에 뭔가 어떤 형태로든 저장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호킹이 뭐라 그랬냐면 호킹이 블랙홀이 열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이게 쭈그라듭니다. 그래서 증발해버려요. 증발해버리고 그 마치 햇볕에 이슬이 마른 듯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오래 지나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 주장을 한 게 호킹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보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는 현대 물리학을 이루는 또 다른 기둥인 양자역학에서는 절대로 정보가 소실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보 역설이라고 부르고 이래가지고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수십 년간 싸웠어요. 싸웠는데 2004년에 호킹이 이제 항복선을 합니다. 2005년에 그걸로 이제 페이퍼도 쓰고 그때 그 무렵에 그 한참 논쟁할 때 97년에 이 영화를 자문했던 킵슨하고 호킹이 한 편이 돼서 정보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내기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존 프레스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보는 어쨌든 보존된다 해서 내기를 해요. 97년에 내기를 했는데 2004년에 호킹이 내 입장을 철회한다 그래서 내가 내기 졌어 그러고 프레스킬한테 그 내기를 걸었다 이제 백과사전 그걸 하나 보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내기에 져서
프레스킨한테 백과사전 보냈다. 그거 혼란 태워서 보낼 걸. 이걸 또 논문 끝에 씁니다 또. 그런데 킵스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영화를 보면은 그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영화에 보면은 블랙홀 속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킵스의 입장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호킹이 그때 2004년에 입장을 바꿨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그 최근에 다시 논쟁이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정보가 정말 사라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아직도 지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뭐 원몰은 처음에는 이제 블랙홀 두 개를 연결한 통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인슈타인 그 중력자 방정식 풀면 이런 솔루션이 나와요. 수학적인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못하고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거지로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킵슨이 88년에 논문을 씁니다. 자기 학생들하고 2편을 써요. 이 논문을 썼던 이유가 그때 그 칼 세이건이 컨택트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원래 소설에서는 뭐라 그러냐 블랙홀 속으로 여행하는 거였어요. 조디 포스터가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킵슨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워몰이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그게 스테이블하지 않고 수명이 짧으니까 뭔가 이상한 물질, 엑소틱 매너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뭐 사람이 트래블을 할 수 있다. 그 논문 제목에 인터스텔라 트래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킵슨 저기 인터뷰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그 통로로서의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엑스트라 디멘션 저는 이제 더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연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강력, 전적, 양력, 중력이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되게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합니다. 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다른 힘에 비해서. 왜 이게 이렇게 약할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차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파워 케이블이 길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1차원이죠. 그죠? 그냥 1차원 선밖에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차원이 하나 더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은 거시적으로 다 느낄 수 있지만은 뭔가 엑스트라 디멘션이 좁은 영역에 말려있으면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중력이 왜 우리 3차원에서 약한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원래 중력이 전체 차원에서는 강력한데 약하지가 않은데 상당 부분이 엑스트라 디멘션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3차원에서는 중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디멘션을 도입한 어떤 취지에서 보자면 중력이 더 차원으로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중력이 약한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도 오직 중력만 이제 엑스트라 디멘션으로 나가고 어쩌고 하는 게 뭐 원래 이제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엑스트라 디멘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 20년대, 30년대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이 중력과 관련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98년, 99년 이때부터예요. 그리고 실제 가속기에서도 이 시경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컴퓨터가 타스가 있고 이게 R2D2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멀지 않은 미래예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고 스타워즈는 굉장히 아주 먼 과거입니다. 사실 보면 설정이 과거인데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죠. 보면은 얘보다는 얘가 공간 효율적인 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둥그런 거는 낭비 요소가 많잖아요. 비약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런 걸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발전을 한 형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주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명현 박사님 말씀이시지만 인간이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결국 또 얘가 블랙홀에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죠? 네. 나중에는 이놈이 더 발전해가지고 저놈이 직접 방정식을 다 풀고 물리법칙도 다 찾아내고 이러면 저 같은 사람 실업자가 되겠지만 세상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로제타 위성 탐사선이 이제 해성에 착륙했을 때 그때 유럽 우주국에서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누가 축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가 됐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로 현실이 될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늦게까지 끝나니 7시 40분까지 토론까지 마치셔야 돼가지고요. 제 강의는 굉장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니까 가능한 7시 한 15분까지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패널 토론을 하면서 질의응답 몇 개 나온 거 그거 하고 추가로 이제 받으면서 7시 4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제는 아까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인 성찰 그리고 뭐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리어스한 주제를 좀 다루는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약간 과학 쪽에 좀 많이 저쪽에 많이 맞췄는데 저는 그걸 조금 더 가서 SF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뽑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약간은 좀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SF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하인라인이나 올라프 스태플레돈 같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인라인은 가능한 미래의 이벤트들이 이 이벤트들에 대한 현실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과학적 근거 같은 걸 되게 중시했던 작품이 조금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스태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이게 단순히 역사이거나 소설이거나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를 만들어내서 그 진정한 신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좀 강조를 했었어요. 약간 좀 초점이 좀 다르죠. 그 영화에서도 그 시대상과 같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외계인의 심리학이라는 소재를 가진 영화만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거는 1960년대거든요. 바디스네처라고 이제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납치해가요. 유도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오른쪽 내용은 아시죠? 예, 인디펜던스 데이 와가지고 그냥 백악관 때려부시는 장면이 아주 유명해 있었던 그런 장면일 겁니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와 1990년대 상황을 보면은 왜 그런 메시지일까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즉 SF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SF 형식을 빌렸지만 바디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니까 외계인의 침략이 냉전 시대의 사회적 긴장하고 연결이 됐었고 암약하는 스파이라든지 핵전쟁에 의한 멸망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투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90년대는 이제 소련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외계인의 심리학과 관련된 영화 유명하게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 매니 블랙, 에일리언 이런 게 나오는데 냉전 논리보다는 미국이 주도가 돼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적들과 맞설고 승리를 쟁취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내용들이. 선악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패트리어티즘 굉장히 미국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로 영화들이 굉장히 조직이 많이 돼 있어요. 같은 소재지만 많이 다르죠. 그만큼 그 사회에 해당 시대의 것들을 감안한다는 거죠. 80년대에는 사이버펑크, 이제 특히 이제 뉴로맨서라고 하는 작품 때문에 좀 유명해졌지만 이건 또 80년대 시대상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사실 여기에서 거의 모든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80년대 시대상을 보시면은 글로벌화된 양극화가 막 시작되는 시기고 첨단 기술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의 첨단 기술에 의한 반란이나 저항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NSA가 전 세계를 감시하고 뭐 지금 보시면은 몇몇 거대 기업들이 빅브라더 같은 거에 탄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해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파괴적인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룹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시대상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SF에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SF 영화를 봐야 되느냐? SF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기술이 미래에 도입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런 거는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영화 마인드리티 포트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장면이 기술적으로 익숙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해당 기술이 접목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설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MS 엑스박스 키넥트 같은 경우에 그냥 처음 소개할 때 그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톰 크루즈가 나와서 이렇게 저기 프리크라임 시스템 하는 거 있잖아. 그거라고 하면 누구나 저 영화를 본 사람은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술이라는 것이 특히 낯선 기술이 어딘가에 페네트레이션 할 때에는 캐즘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스토리와 내용들을 가진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캐즘을 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캐즘을 넘게 하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물리학은 어려워.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 누구한테나 아 그게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이펙트의 힘이 됩니다. 기술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1966년에 스타트랙 시리즈가 진행이 될 때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터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통신 장치거든요. 저게 가만히 모양을 보세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1996년에 모토로라에서 세계적인 히트작이죠. 스타텍이라고 하는 이 폴더폰이 나옵니다. 아시죠? 똑같잖아요. 이게 실제로 영향을 줬어요. 왜? 이 스타텍의 스타는 스타트랙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디자이너들이 스타트랙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있었던 차에 실제로 그 디자인을 접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디자인을 집어넣을 때 디자인 모티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어떤 것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억셉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뚫은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이용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SF는 SF입니다. 픽션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영화예요. SF하고 영화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안개나 거울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없고 인프라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설정이 몇 초만 쓰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톰 크루즈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실제로 톰 크루즈가 그 장면을 찍을 때 거의 하루 종일 찍었는데 휴식을 수십 분도 더 취했다 그래요. 왜? 동작을 가만히 절도 있게 한답시고 이게 연출이 들어가가지고요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서 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심장 위로 손을 올리는 건 벌주는 자세입니다. 오래 시선 못해요. 몇 분을 못 버텨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웃기긴 하지만 팔 여기도 되고요. 이러고 해야 돼. 이렇게 이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래야 이제 오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감독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현실은 어떠냐? 시장에선 그런 거 절대 팔 수가 없죠. 시장은 냉혹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껴지는 그런 거 안 팔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쓸 때 몇 시간씩도 쓰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두고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현실의 제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품의 아이디어를 놓치면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손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테마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사용 볼까요? 투명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오버레이 시키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일단 그러니까 영화의 집어넣기가 좋아졌고 두 번째 감독의 의도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개런티가 비싸잖아요. 이 사람들 얼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컨텍스트를 전달을 할 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면은요 배우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면서 어떤 의도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은 정보에 접근해서 이걸 금방금방 다루고 굉장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연출하기 굉장히 좋은 어떤 장면적인 측면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투명 디스플레이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인터넷도 만들었고 벌써 몇 차례 만들어서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이유는 투명 디스플레이 한번 써보신 분들은 금방 아는데요. 뒤에 비쳐 보여가지고 눈앞이 산란해서
디스트랙션이 잘 이게 이상해요.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텐션을 줄 때 불투명해져야 돼. 내가 보고 있는 거. 그래야지 명확하게 얘를 보거든요. 근데 주변에 막 우리가 스크롤링을 하거나 넘기거나 할 때는 투명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좀 그 실체화될 수 있는 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그 영화에서 나온 거랑 지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엑스맨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던 그 샌드 테이블 사는데 더글라스 카도웨이라고 해서 미국 육군지역 공학센터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미션은 뭐냐면 그 옛날부터 원래 전쟁터에 가면은 그 샌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지형을 갖고 있는 입체 지도를 갖고 작전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이랑 그 이전이랑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미션을 저희가 받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계속 그 영상도 바뀌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하루는 아들하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찾아간 영화관에서 한 영화가 엑스맨이었어요. 엑스맨에 이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장면인데 쭉 올라가는 데를 옮겨가지고 작전 지시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저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게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돌아가서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뿌려서 한 2년 정도, 4년이네요. 4년 정도 해가지고 업체가 만들어낸 제품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이제 제로비전 마크 3 다이나믹 샌드 테이블인데 이거보다 더 발전했어요. 흑백으로 한 것보다 지형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 프로젝트가 포토블럭에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쓰나미 같은 지형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샌드 테이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는데 일단 첫째는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뭐 휴리스틱 이발루에이션 프린시플이죠. 닐슨이랑 월리치가 제시한 방법인데 이런 종류의 다양한 가치들을 이용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시스템의 시각화가 어떻고 실제 세계와 비교에 대한 질문, 사람들의 접근에 대한 것 등등에 대한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도대체 거기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UX 매거진에 나왔던 이제 댄 터너가 이제 SF 영화의 장면에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4단계 방법론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디스커버리, 발견하고 테크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테크트리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디자인과 가치를 연결시키는가 이런 접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이 장면 아세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막판에 이런 옛날 우주인 있었던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홀로그램 지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일단 디스커버리를 해보면은요, 저걸 가만히 쪼개보면 기술 가치가 저게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개예요. 일단 볼륨 프로젝션이 됐고요, 3D로. 그 다음에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있죠. 제스처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직접 만져가지고 돌리니까.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영화상에는 허공에 뜬 VP 영상 그 자체를 감지하고 만지면 직접 반응하게 했잖아요. 허공에 뜬 거를.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테크트리, 지금 현재 기술 수준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은 뭐가 될까? 사용자의 동작을 전반적으로 인식하면서 조작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홀로그램을 합틱으로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동작 인식해가지고 만지는 것처럼 하는 방식, 이게 일단 조금 낮은 단위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그보다 좀 더 낮은 단위, 테크트리 좀 밑에 거는 뭐가 있을까? 데이터 글러브 얘기했었지만 어떤 특수장갑이라든지 뭐 컨트롤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조작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조이스틱 같은 거 갖고 해야 되겠죠? 조이스틱이나 컨트롤러 같은 거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에서부터 낮은 수준까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원칙, 휴리스틱 평가 원칙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는 거죠. 저 장면 하나 갖고 굉장히 다양한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디자인이나 실제 만들어지는 거 연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입체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쉽게 발견이 가능하고 실제 세계와 연결이 쉽고 투명함이나 애니메이션 너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여러 층이나 투명하게 표현된 아이템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동작을 해야 되고 어디에 설치되고 어디에 이용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총 집합해서 스케치도 하고 렌더링도 하고 기술과 관련된 걸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죠.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실제로 만질 수 있는 형태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냥 이 안쪽에 프로젝터가 있고 그냥 원형 스크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구를 들고서 만져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오늘 굉장히 재밌게 영화의 스토리 전반에 대한 부분, 진화에 대한 부분, 큰 이야기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부분까지 쭉 했었는데 SF 영화가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HCI의 발전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법론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으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